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전남 서남권 지역은 조선업 관련 이슈로 뜨겁습니다.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조선업이 수주 호황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서남권 조선업 현황과 함께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송하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조선업 수주는 호황인데요. 이렇게 일감은 쌓여가는 반면에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현대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1조 원 정도 9월 달까지 수주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100척 한 20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척에 2조 원 정도가 이렇게 일감이 확보가 돼 있고 또 덩달아서 대불산단의 생산량도 급격하게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이 7조 5천억 이상 우리 서남권의 가장 호황기 때의 그런 매출이 예정이 돼 있고 네. 이런 부분은 2025년 정도가 되면 1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7조 5천억 정도 이상의 그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사례를 보게 되면 2만 2천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생산 인력은 18,000명 이런 정도에 불과해서요. 4,000명 이상 공백이 생기고 2025년 정도가 되면 최소 현재 대비 10,000명 이상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도 줄고 그래가지고 좀 유입이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줄고 지역 젊은 층도 많이 사라져가는. 조선업 수주 물량이 늘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력난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조선소에 들어올 청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 조선업 노조나 또 노동단체에서도 이 처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거나 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네, 임금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2015년에 조선해양산업의 제조업 임금 평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122% 이런 정도의 임금 수준을 유지했었고 2019년에 와서는 한 103% 이런 정도로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103%라고 하는 것은 제조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 낮다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낮다라기보다는 건설업이라든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로 감으로 인해서 보통 시급제로 진행되는 그런 직영과 협력사 다 공통된 사안인데 전체적인 잔업량이 줄면서 임금의 총량이 연봉의 총량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해양산업은 자동차 산업하고 좀 틀려가지고 이제 오개 작업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보다는 당연히 작업이 조금 더 환경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세계 다른 조선국과 비교해서는 한국의 조선소의 작업 환경이 그래도 제일 좋은 수준으로 돼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 젊은 층이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요.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이 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업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미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입국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풀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외국인을 이렇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율도 기존의 20%에서 40%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E7 비자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라든지 E7 쿼터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켜 준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형 체류형 비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인구 소멸 지역 쪽에 외국인들이 뭐 학생들이 이제 전환하는 비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포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제 이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능 인력들이 제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컨대 이제 법무부에서도 처음 경험해 본 일이다 보니까 비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4월 달에 이게 스타트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인력들이 그렇게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도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자 기간이 다 만료가 돼가지고 네.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비자 연장 없이 남아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든가 학생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4대 보험 들어간다라든가 네. 뭐 세금이 나간다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아까워서 아예 이제 불법 신분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문제가 걸리게 되고요. 어디 네. 다쳤을 때 어떤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탄로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정규 비자로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더 임금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웃돈을 주고 이렇게 네. 불러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이제 임금이 더 적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자꾸 임금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오늘 이 업체에서 일하다가 옆에 업체에서 10,000원 더 준다면 내일은 거리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근로자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보통 이제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단속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단속을 하는 쪽이 그 분야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조선업에 특화돼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또 역설적으로도 대불산단에 불법 체류자들, 불법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분들 한꺼번에 단속을 하게 되면 대불산단에 이제 산업 자체가 조금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을 좀 어떤 기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비자를 연장해 준다라든지, 지금과 네. 같이 굉장히 손이 부족할 때는 그리고 임시 비자를 발급해 준다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제조 현장의 일부를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합법화시켜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을 막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
그 체류자들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방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가 되면서 친환경 선박인 LNG선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서 그 수요가 국내의 이 조선업 호황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가요?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LNG 수요 자체가 그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LNG는 무탄소 에너지는 아니고요.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세계적인 어젠다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최소화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질소 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배출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연료 체계가 필요한데 네. 최소한 화석 연료 입장에서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뭐 풍력 같이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화석 에너지 입장에서는 LNG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라기보다는 저탄소 에너지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 대해서 거의 생산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거의 네.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요의 최소한 80에서 많게는 90%까지 LNG 선박을 이렇게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NG 선박 한 척 가격이 요즘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무중공 같은 경우도 뭐 수주량의 한 40% 유전 정도가 LNG 선박, LNG 추진 선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LNG 선박의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LNG를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 게 핵심 기술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배 중에 하나고요. 그게 이제 천연가스를 이렇게 액화시켜서 다니는 건데 그 액화 온도가 영하 163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온도인데 네. 이게 뭐 가스가 누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어떤 재앙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가 검증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 기술들도 우리나라는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극저온 화물창 그런 구조인데 그 부분은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네. 1960년대부터 그런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장 선주들이 선호하는 타입인 멤브레인형에 대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프랑스 GTT사의 배 한 척당 5%니까 네. 아까 3천억 잡으면 150억 정도를 한 척당 로열티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렇게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 기술을 국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선소가 다 공동으로 KC1이라는 타입의 모델을 갖다가 실제 배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단열 성능 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후속 모델인 KC2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C1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델인데 그 이후에 현대대우, 삼성에서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었고 그래서 KC2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LNG 벙커링 선박이라고 해서 LNG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선박이 되는데 네. 이미 이제 배를 갖다 다 완성시켜 놓은 상태여서 이걸 이제 대형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목포대에서 조선업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나 또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아까 LNG 선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목포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프랑스 GTT사가 네.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소재에서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증을 하고 그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모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목포대학교가 이제 산업부로부터 그 극조원 단열 시스템, 극조원 화물창에 실증을 맡는 그런 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 컨소시엄에는 뭐 현대, 대우, 삼성과 같은 메이저 조선소는 물론이고 한국카본이라든가 TMC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서울대, 인하대, 뭐 부산대, 기계연구원과 같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포대학교의 다른 또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포대학교는 이제 이 서남권의 주력 산업이 조선 산업이다 보니까 네. 대불산단에 2012년부터 산업단지 캠퍼스 거점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뭐 R&D 기능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걸 흔히 산학융합지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산학융합지구를 이렇게 론칭을 시켰고요.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들이 그 대학의 문턱이 가깝다 보니까 뭐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학교를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포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 상황처럼 글로벌 경기가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업의 경우에는 불황과 호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전남 서남권이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선업의 산업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우리 네. 그 세계 물동량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데가 우리 그 조선해양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들어온 학생들이 경기가 좋을 때 나가게 되고 경기가 좋을 때 들어온 학생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간다라는 그런 조금 그 유머도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조선업 자체는 그 이제 전후방 산업, 그러니까 철강이라든가 해운 산업하고 이렇게 어떤 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주면 조금 더 건실하게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선 산업 자체가 크게 보면은 그 에너지 산업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카보니제이션이라든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지 해서 그 탄소를 저감시키는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돼 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설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를 저감시키는 쪽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친환경 선박 기술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프로세스는 대부분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자동화를 시키는 상태고 이것을 이제 생산 현장에까지 적용시키는 그런 쪽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몇 년 내로는 그 설계 생산 공이 그 우리나라가 계속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력은 우리 지역에 가장 고용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조 5천억 정도, 2025년 정도가 되면 거의 2조가 훨씬 넘는 정도의 급여가 이 지역에 한 40만, 50만 정도 되는 경제권에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남권 조선해양 산업은 어떤 미래 발전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많게 된다는 거니까 지역 소멸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잘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 산업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업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선업이 전남 서남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고
정부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